챕터 1 불길한 편지. 가을 바람이 마당 한구석에 쌓인 낙엽을 흩날렸다. 강미선은 베란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 속 서연이는 20살 무렵 대학 입학식 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딸과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다. 엄마, 이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요. 사흘 전 서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사위 민호는 옆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며 끝없이 숫자를 나열했다. 상속세, 취득세, 시세. 차가운 숫자들이 40년을 살아온 집의 온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엄마가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시려고요?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텐데. 미선은 찻잔을 놓고 일어섰다. 집 앞 우편함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며칠에 한 번씩 오는 광고 전단지나 공각은 고지서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하얀 봉투 하나가 우편함 틈새에 끼워져 있었다. 발신인 표시도 없고 우표도 없었다. 누군가 직접 넣고 간 것이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할머니 집에 혼자 계시니 무섭지 않나요? 밤에 잠도 잘 오시나요? 곧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겁니다. 기대하세요. 컴퓨터로 인쇄한 듯한 차가운 글씨체였다. 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나이가 어린 사람인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일까? 이 조용한 마을에서 자신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미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웃집들은 조용했고 길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하는 주민들만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현관문을 2번 확인하고 잠갔다. 평소에는 밤에만 잠그던 문을 낮에도 잠그게 된 것이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라고? 미선은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협박인지 장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자신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면서 평소 정겨웠던 마을 풍경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미선은 거실 불을 켜고 베란다 창문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서연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손을 거두었다. 며칠 전 그 차갑던 시선이 떠올랐다. 이런 일로 전화하면 또 혼자 사시기 어려우니 요양원으로 가시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다. 밤이 깊어갔다.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침실로 향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평소라면 자장가 같았던 소리들이 오늘 밤만큼은 모두 위협적으로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현관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에 미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침실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미선은 재빨리 옷가지 몇 벌과 현금을 가방에 넣었다. 뒷문으로 나가 이웃집 담장을 따라 조용히 빠져나온 그녀는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뛰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미선은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온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다. 하지만 어젯밤 그 소리는 분명 실제였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버스는 한적한 산간 도로를 따라 달려 소나무 여관이라는 낡은 간판 앞에서 멈췄다.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2층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미선은 일주일치 숙박비를 미리 지불하며 방을 잡았다. 혹시 누가 저를 찾아오거든 못 본 척 해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지 않았다. 이런 곳에는 저마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양이었다. 2층 구석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에서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무를 촬영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참을 지켜보니 저녁 노을에 물든 소나무를 다양한 각도에서 담고 있었다. 저녁 시간 미선은 1층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허기가 졌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오늘 본 그 청년이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사람의 말에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지호라고 해요. 사진작가인데 며칠째 이곳에 머물고 있거든요.
혹시 드실 것 좀 더 시킬까요?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아 보이는데. 미선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청년에게서는 위협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제가 좋은 차를 가져왔거든요. 지호는 자신의 방에서 보온병과 찻잔을 가져왔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식당에 퍼졌다. 여행 중이신가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뭔지 모르게 이 청년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었다. 여행이라고 하기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복잡한 일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사진 찍는다는 핑계로. 지호의 솔직한 말에 미선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리고 차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딸과의 갈등, 협박 편지, 그리고 어젯밤의 무서운 경험까지. 지호는 말없이 들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고 미선의 말이 끝나자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할머니 같은 분을 위협하다니. 그냥 장난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분명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도 없고 딸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이런 일 좀 해봤거든요. 미선은 놀란 눈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겠다고 하다니. 왜? 저를 도우시려고요? 정의감이랄까요? 그리고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는데. 그 순간 미선은 이 청년을 믿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호는 미선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울의 한 카페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노트북을 펼쳐놓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혜진아, 고마워. 박혜진은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반겼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그녀는 지호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에도 여전히 예리한 후각을 자랑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신데? 정말 협박을 받고 계신 거야? 지호는 미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혜진은 메모를 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사위 이름이 민호라고 했지? 성은? 이민호예요. 서연 씨 남편이고요. 혜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에서 춤췄다. 얼마 후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지호야, 이거 봐. 노트북 화면에는 금융감독원의 투자 사기 관련 보도자료가 떠 있었다. 그중 한 항목에 이민호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작년 말에 터진 대형 투자 사기 사건이야.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끌어모았는데 이민호가 핵심 관계자 중 하나로 지목됐어. 그럼 정말로.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민사소송만 수십 건이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혜진이 다른 창을 열어 보여줬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개인 부채만 15억이 넘어. 지호는 충격을 받았다. 15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진 사위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왜 직접 나서지 않고 협박 편지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상속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할머니를 겁주어서 자진해서 집을 처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봐. 할머니에게 사고라도 난다면? 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럴 리는. 투자 사기범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알아?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이야. 뭔들 못하겠어. 혜진은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를 보여줬다. 민호는 이미 집도 팔았고 아내 서연 명의의 적금까지 모두 해지한 상태였다.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이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잡아야 해. 혜진의 눈이 번뜩였다. 협박 편지만으로는 부족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이 움직이거든. 어떤 증거?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유인 작전을 써보자. 할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흘리는 거야. 그럼 민호가 또 뭔가 시도할 텐데 그때 현장을 잡는 거지. 너무 위험하지 않아?
물론 위험해. 하지만 지금처럼 숨어만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민호는 계속 할머니를 노릴 거야. 지호는 고민에 빠졌다. 미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지만 혜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할머니께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고 결정하시도록 하자. 좋아. 그런데 지호야 혜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건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도 있어. 민호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면 무슨 뜻이야? 할머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오후에 여관으로 돌아온 지호는 미선에게 조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민호의 투자 사기 연루 거액의 부채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까지. 미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딸의 남편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이는 알고 있을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살고 있으니 전혀 모를 수는 없을 거예요.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딸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친구가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유인 작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미선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죠.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3일 후 미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앞 대문을 열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계획대로 행동해야 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죠. 미선은 의외로 침착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앞섰다. 자신을 40년간 지켜준 집에서 위협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배우의 사위가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지호는 이웃집 담장 너머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혜진은 차 안에서 대기했다. 미선에게는 비상시 누를 수 있는 호출기를 건네주었다. 뭔가 이상하시면 즉시 이걸 누르세요. 30초 안에 달려갈게요. 미선은 평소처럼 생활하려 노력했다. 아침에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봤다. 저녁에는 일부러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두었다.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틀째 되는 날 혜진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민호가 어제 계속 술을 마셨어. 단골 술집에서 곧 큰돈이 생긴다면서 난리를 쳤다고 해. 그럼 정말 계획이 있는 거네요. 응.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서연이랑 크게 싸웠다는 소식도 들어왔어. 이웃이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 그날 밤 11시경 미선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지호와 혜진은 각각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다. 갑자기 뒷마당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미선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호출기를 손에 쥐었다. 부엌 문 쪽에서 열쇠 구멍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호의 카메라가 어둠 속 인물을 포착했다. 민호였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이상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와? 혜진이 무전기로 속삭였다. 민호는 부엌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무언가 긴 것이 들려 있었다. 야구방망이였다. 미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민호는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 민호가 큰 소리로 불렀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술 냄새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계단 아래서 들려왔다. 미선은 침실 문을 살며시 열고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아, 거기 계시는군요. 민호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야, 이 시간에 왜?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요. 왜 우리 말을 안 들으세요? 그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미선은 호출기를 눌렀다. 그 순간 민호가 야구 방망이를 위협적으로 들어올렸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아니면 뭐?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협박 편지의 그 문구였다. 미선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바로 그때 지호가 뒷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경찰이다. 손들어. 민호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그 틈에 혜진도 앞문으로 들어와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뭐야 당신들? 이민호 씨,
당신은 지금 불법 침입과 협박, 그리고 상해미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체포되기보다는 도망치려 했다. 안 돼, 이건 가족 간의 문제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이 미리 연락한 경찰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호가 다급히 미선에게 달려갔다. 미선은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 민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간 지 이틀 후 사건은 지역 뉴스에 대서특필되었다. 투자 사기범의 시어머니 협박 사건, 15억 빚쟁이 사위의 폐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혜진이 제공한 독점 영상과 취재 내용은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드러냈다. 민호의 투자 사기, 거액의 부채, 그리고 무력으로 시어머니를 위협한 충격적인 현장까지. 할머니, 서연 씨에게서 전화 왔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미선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며칠간 연락을 피하던 딸이 마침내 전화를 한 것이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엄마 정말 몰랐어요. 민호가 이런 짓을 할 줄.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미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이틀 후 미선과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서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는 부서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연은 남편의 투자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사기를 친 줄은 몰랐다고 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긴 했지만 설마 어머니를 협박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날 집에 와서 재산 얘기를 한 것도 민호가 계속 재촉해서 그런 거였어요. 저도 내심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아,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혼할 거예요, 엄마.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모녀는 오랜만에 서로를 끌어안았다. 지난 몇 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한 달 후 민호는 투자 사기와 협박, 불법 침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어서 당분간 사회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연은 이혼 절차를 밟으며 새 출발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호가 미선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사건 해결 후에도 둘은 꾸준히 만나며 가족 같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무엇이 대단해요? 이 모든 걸 혼자 견뎌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맞서신 것도. 혜진도 자주 들렀다. 사건 취재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때로는 셋이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선은 진심으로 고마웠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신기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미선은 집 앞 마당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이 그렇게 무섭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화롭기만 했다. 서연이 일주일에 2~3번씩 들렀고 지호와 혜진도 근처를 지날 때마다 얼굴을 비췄다. 예전보다 훨씬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집이 되었다. 협박 편지를 받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미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두렵지 않다. 마당에 심은 국화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미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일어났다. 집 안에서는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곧 지호와 혜진도 함께 식사를 하러 올 예정이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선은 자신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마당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는 전혀 춥지 않았다.